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이제 자정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안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보 관련 이슈는요, 전 세계적인 미중 간의 신냉전, 이것을 빼놓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세계에서 가장 강한 4대 강국 간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다. 이러한 한반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데요. 이 옛날같이 그 탈냉전, 그야말로 이 평화공존 지향 쪽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입지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이 상호 국가 간의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증진시키는데도 쉬운 전략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그야말로 이 국수주의적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 세계 재패, 세계 패권을 누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을 시진핑이는 반드시 뒤엎겠다. 그 시한은 2050년이고 그걸 위해서 중국 몸을 설정해 놓고 지금 이 세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이 1대1로 전략, 그렇잖아요. 해상에서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미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중국 모이고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이 최대 취약점이 바로 해양 패권 세력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적인 활동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미중 간에 지금 전운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중국해 일대에 있는 우디 섬이라는 곳에 인구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 폭격기를 최근에 전진 배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중국의 최신 폭격기는 H-6J라고 하는 이 폭격기인데 우디섬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 그 다음에 군사 기조화를 막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항행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상 확립된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우디섬에 그 남중국해 일대에 있는 무인도를 전략 군사 기지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년간에 걸쳐서 시진핑가 들어선 이후에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H-6J라고 하는 이 폭격기의 우디섬 배치는 바로 미 해군의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항행의 작전,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 여기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표시해주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디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쉘 제도, 중국명으로서는 시사군도라고 하죠. 시사군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여기에 속한 조그마한 인구 1000명의 유인도입니다. 그 넓이는 2.1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56년도에 이 섬을 점거해가지고 중국은 산사시를 이곳에 두고 있고, 이 명색이 도시인 만큼 호텔, 박물관, 병원, 은행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만이 아니고 대만과 베트남도 이 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마찰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이제 이런 폭격기까지 상시 배치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1990년도에 활주로를 만든 이후에 많은 군사시설을 해왔는데 이렇게 최신의 이 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정도로 이 우디섬,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군사 기조화 전략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인도, 미국은 이렇게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서서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 기조화 전략에 맞서서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대작전도 하고 있지만 외교 전략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아주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단단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침투, 군사적인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중 경제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 무역 상품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경제 번영을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국가들과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첨단 기술 경쟁이 있어서 5G, 이 화웨이 이런 이동통신 문제, 그 다음에 지역 문제 관련해서는 대만과 홍콩 이런 모든 현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고요. 최근 들어서 바로 이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11일 날 언급한 내용인데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중국의 이런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무모한 공격성을 고려할 때, 또 일본, 한국, 대만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계해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언론의 질문에 관해서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향후 2달간 미국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재차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한 논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공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 꼭지에서 나왔던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언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애매하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한쪽으로는 중국의 이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논의의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광의의 뜻이냐 아니면 협의 뜻이냐에 따라서 둘 다를 다 저는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의 지론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보수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과 강력하게 신냉전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외교적인 압박,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년도 선거 때도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일본 핵무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국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전제 조건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한일이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북한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도 10년 이내면 가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맞서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핵무기를 갖는 것도 미국의 형편을 더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6년도 대선과 대선 시에 얘기했던 것 같이 대선 상황이 트럼프 쪽으로 다시 옮겨오게, 현대는 바이든이 우세하잖아요.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선거 홍보 수단의 하나로서 이 핵무장론을 언급할 가능성,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스타일을 느닷없이 어떤 일을 저질릴지.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2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논의할 수 있는 큰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달이면 선거 마지막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능성은 단순하게 대선 국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대선 국면에서 대중 압박, 더군다나 지금 미국 내 여론은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 6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강경 정책이 미국 국민들도 지금은 좋아하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한일 핵 무장론을 끌어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요, 미국은 현재 사정거리가 1000마일이 넘는 1600km입니다. 전략 장거리 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전략 장거리 포를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 일본 이런데. 그래서 이 전략 장거리 포는 2023년도에 시제품이 나와서 바로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죠. 이 중국 국무위원이 전격적으로 내주 중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것이 지금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제츠 내주 중에 방한하는 것은 외향적으로 보면 시진핑이가 금년 안에 방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방한 문제를 다루는, 당연히요,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시진핑이 방한하면 방한 목적이 뭐겠어요?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좋아하고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미중 간 냉전 체제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외교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 경사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끌어오는데 이 양제츠가 미리 와가지고 이 방한 카드를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하에 양제츠가 오는데, 이 양제츠 방안이 이렇게 미중 간의 첨예한 냉전 체제, 더군다나 지금 핵 무장론까지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고 전략 장거리 포를 한국에, 또 이 중거리 미사일도 한국에, 한국 또는 일본, 인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 최고의 실권자가 오는 것은 결코 문재인 정권한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걸 잘못 다루면 산불정책 사드 문제관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포기하는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볼 정도로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양제츠 부장이 오는 것을 반길 가능성도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그러나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 이익과 그리고 이 경제적인 실익을 따진다면 이 상황에서 양제츠의 방안은 꼭 유리한 바는 아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관해서는 이 김흥규 중국 전문가입니다. 김흥규 이 아주대 교수인데요.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 중 한 사람. 김흥규 교수의 의견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 때 외교안보 수행했던 천영우 전 수석의 의견을 최근에 칼럼을 실었어요. 한 분은 조선일보에, 한 분은 중앙일보에 실었는데 이 칼럼 내용의 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도록 압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기시, 냉전시에는요, 편을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항상 중국은 전략적 협력자 관계, 그 다음에 미국은 동맹 관계. 그래서 이렇게 위기 국면일수록 빨리 편짝에 나서야 되고, 그 편은 바로 한미 동맹을 중시해야만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인 입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김흥규 교수의 결론은요, 지금 현재 새로운 외교안보 태세로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중 압박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천영우 수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중 압박 노선을 바이든도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은 전면적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바로 크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신냉전 시기의 도래라고 하는 엄청난 구조적 압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택의 압력과 긴박성도 더욱 가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중심의 외교안보적 프레임을 훨씬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외교 전략을 짜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태세로 시급이 전환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은 구한말 당면했던 국제적 위기와 내부 갈등의 싸움터로 다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애매모호하면서 모호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미중 간의 신냉전을 한반도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인, 즉 글로벌 차원에서 보고 대응을 하라.
거기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역시 학자답게 조금 유토피아적인 이상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영우 수석은 이제 전통적인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중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고민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 편에 서서 이 방향을 설정해라. 이 대한민국 편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중국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보통 국민 눈높이에서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은 안보적 이익인데 이것은 추상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 실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균형 감각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삼불 합의와 같은 엉터리 이러한 정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한국 편에서 쓰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후의 보루, 이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최후의 보험은 바로 한미 동맹에 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확실히 누리려면 아깝더라도 보험료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가치가 중국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미국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당연히 미국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몸 절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거는 악몽으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원칙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점령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가입해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구성된 상설중재재판소가 이미 2016년도에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유권 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제법 지키라 이렇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중국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국제법에 확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법을 떠나서 또 수입에너지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익과 국제규범에서 우리 편이 어딘지 분명한 이런 사안에서조차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계속 얼버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회주의 태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외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영우 수석은 제가도 제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동맹의 편에 서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항해의 자유원칙, 국제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장서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 원칙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제가 해드린 이런 분석과 이 대처 방안 그리고 이 전문가들, 이 학자, 그 다음에 이 외교관 출신이 보는 시각 여러분들께서 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전옥현의 안부종론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